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 교과서 78페이지부터 80페이지에 있는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정보화에 관련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구글 클래스룸으로 공부를 했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 교통에서 살펴봤지만 여러 가지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교통통신에 따라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역 격차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자,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7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과거 부여는 강경과 함께 금강 수운의 중심으로 자리하여 번화가를 이루었다. 이게 지금 부여는 행정구역의 군입니다. 부여군인데 이 강경이 번화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나 도로와 철도 등으로 육상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교통체계가 변화하면서 지역의 중심 기능이 어디로? 천안과 대전으로 이전을 하였고, 그 이후로 이 부여는 뭐하더라? 지역경제가 침체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지금 오른쪽에 선생님이 자료를 좀 넣어놨는데, 자, 1900년대 이 부여의 상권이 이렇게 넓었습니다. 그건 시대가 되겠죠. 근데 왜 이렇게 넓었냐면, 이 시기에는 사람들이 주로 뭘 타고 다니겠습니까? 뭐 걸어서 다니거나 아니면은 뭡니까? 이 하천에 있는 뗏목을 타고 다녔겠죠. 배를 타고 다녔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 윗동네와 아랫동네의 거의 중간에 해당되는 이 부여라는 동네가 이 지역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도로와 철도 등 육상교통이 발달을 하는데, 육상교통이 어디로 발달하느냐? 여기 보면은 이제 회덕, 조치원, 그 다음 요런 지역이 이제 대전인데, 대전이나 천안에서 요런 식으로 이제, 철도 육상교통이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 지역에 있던 중심이 어디로 이동하더라? 요 대전과 천안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부여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마을 공동체 강화를 위해서 지역의 문화자원을 이용한 문화특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 과거에 1900년대만 하더라도 교통은 중심이 뭐더라? 주로 배나 걸어다니는 게 중심이었습니다. 그죠? 그럴 때만 하더라도 이 부여군의 강경읍은 이제 중심지 역할을 했었지만, 이게 육상교통과 도로교통, 철도교통이 발달하게 되면서 그 중심 기능이 옮겨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뭐가 발생하더라?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자, 지역격차의 문제점. 자, 문제점. 교통 발달로 인해서 접근성이 향상된 지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천안과 대전과 같은 그러한 도시죠. 그러한 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더라? 어떻게 되더라? 지역 경제가 오히려 활성화된다는 거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반면에 교통 조건이 불리해진 지역, 강경과 같은, 부여군의 강경과 같은 그러한 지역이 되겠죠. 이런 지역에서는 일단 인구가, 그 다음에 또 그 중심 기능이죠. 중심지 역할을 뭐하더라? 뺏기더라는 거죠. 어디로? 주변 지역 다시. 즉, 유출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 지역의 경제는 쇠퇴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강릉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강릉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자, 밑에 보면, 2번에 보면, 빨대로 음료수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도시가 주변 중소도시의 인구 자본 등을 흡수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통이 발달함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그 큰 도시로 오히려 더 많이 모이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빨대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통이 발달함으로 인해가지고 전체가 다 고르게 발전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만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빨대 효과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교통로가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 교통로 주변 지역에 주민 생활에 피해가 생기게 되는데 주로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소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교통 체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통사고 이러한 문제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또 입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역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뭐가 있을까? 이게 또 안 넘어가네요. 자, 해결 방안 한번 보게 되면 자, 첫 번째 새로운 교통 기반 시설을 구축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교통이 소외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그 교통에 대해서 뭐 버스 노선을 신설해 준다든지 아니면 지하철을 놔준다든지 아니면 철도 교통을 신설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교통을 이제 구축을 해가지고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방의 중추 도시권 핵심이 되는 지방에, 그러니까 대도시가 있으면 소도시 사이에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그런 도시를 육성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좀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거죠. 뭘 위해서? 그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인 거죠. 지역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생태 환경도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오른쪽에 이런 교과서에 있는 사진인데요. 좌초된 선박에서 흘러나오는 기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선박, 그죠? 이 배라는 교통수단이 있죠. 그죠? 그럼 이게 지나가면서 물론 이게 이제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형수라는 것도 있는데 그 평형수가 유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어떠한 암초에 이 배가 때려 박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름이 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이 이 바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첫 번째 문제점. 자, 교통수단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이 증가되면 이걸로 인해서 대기오염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죠? 자동차 같은 게 대기오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토양오염도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해양오염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자,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파괴된 생태계, 지금 산을 뭐하고 있습니까? 산을 뚝 잘라놨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런 새로운 교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산들을 잘라놓게 되면 여기에 살고 있는, 여기에 엄마 사슴이 살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아기 사슴이 살고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얘네들은 그러니까 생이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생태환경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더라. 뭘로 인해서? 자, 교통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녹지 면적이 감소할 수 있다. 녹지 면적이 감소할 수 있고, 여기 지금 산을 지금 다 잘라내면서 다 풀을 뺐죠. 나무를 뺐죠. 그 다음에 또 뭐도 할 수 있더라.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또 두 번째. 자, 이 교통로가 좋아지니까 뭐도 나타나더라. 국제 이동도, 우리가 사람이든 물자든 국제 이동이 많아질 수 있더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자, 외래 종이죠. 외래 생물 종이 종에 의해서 생태계가 교란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황소개구리 뭐 이런 게 있었죠. 그죠? 이런 애들은 이제 우리나라에 사는 애가 아닌데 외국에서 뭐 잡아먹으려고 했던 그 개구리를 수입해서 왔는데 그 이제 수요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하천에 방류를 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천 생태계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 해결 방안. 자, 도로를 건설할 때, 이 옆에 있는 이 사진에 있는 호수와 같이 이러한 거를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아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생태 통로라고 하죠. 그죠? 생태 통로를 만들든지, 아니면 산을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우회도로를 좀 건설하게 되면 이 생태계 파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생태 통로의 정의를 한번 보면, 생태 통로의 정의는 좀 적어보겠습니다. 야생동물의 동물 서식지 파괴를 막고, 그 다음에 동물들이, 요 밑에 좀 쓸게요. 동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로나 터널 위에 건설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산이 이렇게 있고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그 다리를 이렇게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이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환경오염 물질을 규제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야생동식물 보호법 등의 이런 제도적인 방안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보화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없을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자, 문제점. 여러분들 책에 있는 그래프인데요. 자, 여기 보면 개인정보 침해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자, 상단건수 한번 보세요. 통계청에서 나온 상단건수를 보게 되면 2006년도만 하더라도 이 만 건이죠. 그죠? 10만 건. 어쨌든 한 1, 2만 건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이게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한 15만 건 정도가 늘 이게 상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점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개인정보가 너무 쉽게 유출이 된다는 거. 얼마 전에도 페이스북이라든지 쌤이 얼마 전에 문자를 또 받게 됩니다. 아시아나에서 일부 회원의 그 개인정보가 좀 유출이 됐다. 그래서 당사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런 개인정보 유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CCTV와 관련하거나 아니면 이제 휴대폰에 이런 그 GPS를 이용해서 감시나 통제를 하는 이러한 것들도 역시 문제점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정보화기본법 등의 이런 법률을 정비하고 또 강화할 필요가 있더라. 그 다음에 자신의 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누구의 노력이 이미 더 중요합니까? 개인의 노력이 더 중요하죠. 그죠? 개인의 노력이 더 중요하고 또 이미 유출이 됐다면 신고를 통해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오늘 좀 양이 많네요. 자, 두 번째 사이버 범죄입니다. 사이버 범죄 보게 되면 이 사이버 문제는 가상 공간에서 무엇을 이용해서 범죄가 발생하더라? 가상 공간에서는 나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죠? 나의 얼굴이 보이지 않죠? 즉, 뭘 통해서? 익명성을 통해서. 익명성을 이용해서 다양한 범죄가 나타나는데, 사이버 폭력, 해킹, 프로그램 불법 복제,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사기, 위에 사이트 운영,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그 경찰청에서 얘기했던 2016년도에 발표했던 그 사이버 범죄 발생 현황을 보게 되면 이것도 그냥 건수죠. 그죠? 건수를 보게 되면 해킹은 2014년하고 15년 거의 줄었네요. 좀 줄었고, 그 다음에 인터넷 사기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사이버 금융 범죄도 여전히 7,000건, 8,000건 정도 되고, 저작권 침해도 역시 7, 8,000건 정도 되죠. 늘었죠. 그리고 명예훼손, 이런 것도 10,000건 정도로 많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자, 보면은 사이버 범죄 관련해서 역시 법률을 강화할 필요 있다. 뭐 이런 것들 계속 신설되는 범죄들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법률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 정보 시스템 보안과 관련해서 전문 인력을 또 강화할 필요 있다. 요즘에 이런 그 V3와 같은 이런 이제 백신 개발, 컴퓨터용 백신 개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우대받고 있죠. 그 다음에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해서 정보 윤리 교육,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윤리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보 격차입니다. 자, 정보 격차. 자, 지역 간 계층 간에 정보 격차가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뭐 요즘에 5G 같은 경우에 지금 5G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죠. 5G 되는 데는 주로 대도시와 같은 곳이고, 그죠? 5G 안 되는 곳은 주로 시골 같은 그런 곳이게 되겠죠. 그런 지역 간 또는 계층 간에도 정보 격차가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여기에 보게 되면 정보와 지역계층에 대한 정보화 수준을 얘기하는 건데, 자, 여기 보면은 접근 부분은 통신기기와 보유 정도의 성능, 그다음에 역량 부분은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능력, 활용 부분은 이용률, 사용시간, 이용의 다양성 등을 고려한 건데, 자, 일반 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이라고 쳤을 때 정보화 취약계층의 사람들은 어떨까? 기본적으로 2005년에는 절반 수준밖에 안 되네요. 종합적인 부분에서는. 근데 2015년, 10년 지나서 조사해보니까 이게 그래도 80점까지 올라왔습니다만, 그래도 일반 사람을 100으로 기준했었을 때 정보 취약계층은 어쨌든 20점이 모자란 상황이죠. 그죠? 다른 거, 접근 부분, 역량 부분, 활용 부분에서 취약계층의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그죠? 모자란, 일반 국민에 비해서는 모자란, 차별, 정보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더 뭐 하고 있더라?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더라.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정보 소외계층에 장비와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을 해서 그들이 좀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고, 또 그것만 조성해주면 안 되겠죠. 환경만 조성해줘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들을 교육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돼도 또 이제 핸드폰 사용하는 것도 좀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도와주거나, 장애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마련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은 3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인데 그래도 좀 내용이 많이 들어 있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할 거고요. 자, 항상 내셔널 지리그래픽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항상 소개해주고, 여러분들도 구독해주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서 반드시 좀 듣고 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